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 3월에 시험 본 물류 2급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풀어볼게요. RPA,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자, 1번, RPA와 AI를 통합하는 경우 RPA로 구현된 로봇은 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기계학습을 통해 작업을 최적화하는 등 지능적인 자동화가 될 수 있다. 이 지문은 지금 적절하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RPA 기본적으로 사람이 반복 처리하던 업무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형적, 반복적, 자동적 업무를 자동화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AI를 결합하면 단순 규칙 기반 자동화를 넘어서 분류, 예측, 판단, 보조까지 가능화된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 같다. 자, 2번 금융권의 업무 향상을 위해 RPA를 정보조회, 금리 산출, 여신 심사, 자금 세탁 방지 등 업무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달성하였지만 RPA 투자를 통해 비용이 증가했다. 아니죠. 금융권에서 RPA를 도입하면 보통 업무를 효율이 향상이 되고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더 맞겠죠. 그래서 2번은 잘못됐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RPA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연결 구조체이다. 모든 구성원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검증 및 저장하여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게 돼 있다. 얘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이죠. 그래서 3번은 잘못 설명하고 있고요. RPA 3단계는 데이터 기반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구간으로 이미지에서 텍스트, 데이터 추출, 자연어 처리로 정확도와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기반 자료를 작성,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 고정된 프로세스 단위 업무 수행 등 향상하는 단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단순 반복 자동화 단계와 AI 기반 머신러닝 단계가 뒤섞여 있죠. 그래서 3단계가 아니라 다른 단계가 섞여 있다. 답은 1번입니다. 어렵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4차 산업혁명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와 ERP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조 빅데이터 분석은 스마트 팩토리에 생성되는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하여 예측, 추측,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괜찮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스마트 팩토리는 공정별 자동화 설비와 응용 시스템 간의 실시간 연결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장 운영의 최적화를 지능형 공장 운영 체계 구현을 목표로 한다. 얘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는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기준 정보, 실적 정보, 설비 상태, 검사 정보 등의 실시간 운영 데이터와 현장 센서 설비로부터 수집되는 정형, 비정형 빅데이터를 모두 통합하여 이를 기반으로 분석한다. 잘 설명하고 있네요. 스마트 팩토리는 자연어 형태로 구성된 비정형 또는 반장형 데이터에서 패턴 또는 관계를 추출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나타내는 기법으로 자연어 처리가 핵심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스마트 팩토리는 설비 시스템 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연결하고 이를 분석해서 공장 운영을 최적화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나온 것처럼 ERP, MES, PLM과 같은 시스템을 연결하는 게 핵심이고 ERP 교재를 봐도 확장형 ERP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통합, 연결, 분석이 중요하다고 써놨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지문을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술은 자연어 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핵심 기술이라 보기엔 좀 어렵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자연어 처리란 거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 활용될 수는 있어도 이 스마트 팩토리 전체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핵심 기술이라 보기는 어렵다. 정말 어렵게 나왔네요. 답은 4번입니다. 앞에 교과서 한번 봐주시고요. 3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대한 사례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보기, 주식회사 생산은 ERP 시스템 모듈에 대해서 기계학습 기반 분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물류 창고 입출구 데이터를 수집 전처리하고 분류 및 회계 모델을 적용하여 상품별 재고 소진 시점을 예측하고 있다. 또한 과거 발주 패턴을 학습한 AI가 향후 발주 수요를 예측하여 수동 계획 없이도 적정 재고 수준을 확보 가능해졌다. 현대 시스템은 수집, 탐색, 정제, 모델 학습, 예측과 평가, 시스템 반영 순서를 통해 자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AI 공급망 내에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예측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업은 재고 소진 시험을 예측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아니죠. 예측은 해야죠. 지금 자동화됐을 뿐이죠. 기업은 발주 수요를 예측해 수동 계획 없이 재고 운영이 가능해졌다. 그렇죠. 자동화됐죠. 2번이 맞는 질문 같고요. 기업은 계절, 지역, 요일 등 공급망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이 구축 비용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구축 비용으로 반드시 귀결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예측이 고도화됐다. 이게 좀 더 강하겠네요. 예측이 고도화되고 정확해졌다가 가능하겠죠. 기업은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데이터의 이상치나 결측 값을 그대로 활용해야 된다. 아니 원래 데이터 전처리할 때는 이건 상식 문제인데 이상치나 결측 값은 제거하고 정확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생산성은 ERP 시스템을 도입하며 SCM 모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적으로 원자재 발주 및 생산 계획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됐고 공급망의 가시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생산성이 SCM 모듈을 활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주요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자, SCM이죠. 지금 보시면 생산 지연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공급망 효율성 증가하겠죠. 재고 부족에 대한 대응 손쉬워졌고요. 실시간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원가 절감 가능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4번이 되겠네요. 자, 1번부터 4번까지가 ERP 문제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가 이제 물류 문제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5번 지수평활법에 대해서 수요를 예측하고자 한다. 애누얼의 예측량과 실제 판매량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실제 판매량의 가중치, 실제 판매량의 가중치란 건 이 알파라는 건요. 1과 0 사이에 있는데 우리 FT는 AT 곱하기 알파 더하기 1-알파의 F의 T-1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알파 값이 크면 클수록 뭐가 더 많이 반영된다? 그렇죠. 실제 판매량이 많이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2하고 1.6은 왜 틀린 거예요? 요 가정 때문에 틀린 거죠. 알파는 1하고 0 사이에 존재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3번, 4번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그러면 1번, 2번 중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 큰 거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이번에 이 5번 문제는 짧지만 괜찮은 문제가 나왔네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제품 A에 대한 목표 매출을 결정하기 위해 수익성 지표를 활용하려 한다. 보기 예측자를 이용한 손익분기점 매출액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BEP Q를 한번 먼저 구해볼까요? 고정비 나누기 단위당 판매가에서 단위당 변동비를 빼주시면 되겠죠. 고정비 지금 얼마죠? 이거 파란색 하니까 좋네요. 고정비 200만원, 그 다음에 단위당 판매가 600원 빼기 단위당 변동비는 400원입니다. 그러면 200만원 나누기 200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얼마나 합니까? 10,000개가 나오죠. 10,000개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 10,000개가 끝이 아니에요. 10,000개 곱하기 단위당 판매가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결론은 얼마 나와요? 그렇죠. 600만원 나오겠네요. 이 문제도 좋은 문제. 짧지만 좋은 문제.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 별표 치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계산 문제들은 중요합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원가 가산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 중에 소매자의 이익을 2,000원으로 결정했을 경우 원가 구성 자료를 참고할 때 소매 가격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소매 가격이라는 거는 한번 써볼까요? 소매 가격은 도매 가격
더하기 소매업자 영업비 더하기 소매업자 이익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소매업자 이익이 결정돼 있대요. 즉 얼마? 2,000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도매 가격과 소매업자 영업비를 구해야 되는데 소매업자 영업비는 1,000원으로 나왔어요. 그럼 도매 가격을 구해야 되겠죠. 도매 가격은 도매 매입원가 도매업자 영업비 플러스 도매업자 이익이 되겠죠. 자, 도매업자 이익도 나왔네요. 2,000원. 그 다음에 도매업자 영업비 1,000원. 도매 매입원가 4,000원. 자, 그럼 여기서 얼마? 7,000원. 7,000원이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10,000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번 역산해서 거꾸로 타 올라와 봐라. 이 뜻이죠, 지금. 자, 8번 문제입니다. A와 B를 대화를 바탕으로 이들을 고려하고 있는 탄력성의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탄력성의 개념입니다. A. 이번 경쟁사 운임이 10% 내려갔던데 우리 회사의 고객들 반응은 어떤가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A사는 지금 오히려 운임이 좀 내려간 거고요. B는 고객들은 우리 회사와 경쟁사를 대체제로 여기다 보니 이탈률이 높습니다. 수요가 크게 감소했어요. 대체제라는 거는 A를 선택해야 되는데 A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서 선택 가능한 걸 대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탄력성은 뭐라 불러요? 우리가 대체제의 가격 변화가 다른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걸 교차 탄력성이라 불러요.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대체제의 가격 변화가 우리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 교차 탄력성입니다. 이거 유통건데 지금 나왔네요. 유통에 관련된 내용인데 좀 집중해서 보세요.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 우리 교과서에 나온 거죠. 가격이 1% 변화할 때 수요량이 몇 % 변화하는가. 이게 우리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답은 아닌데 지금 나온 내용이고요.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1% 변할 때 상품 수요가 소득이 1% 변할 때 뭐가? 그렇죠. 수요가 몇 % 변화할 것인가를 보는 게 이 소득 탄력성이고요. 공가탄이라고 부르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이 몇 % 변하느냐. 즉 공급이 몇 % 변하느냐. 언제?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이 몇 % 변합니까를 나타내는 거죠. 자, 즉 나머지는 다 맞지 않습니다. 8번 문제도 상당히 지금 좀 폭넓게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처음 나온 것 같으니까 교차 탄력성 한번 봐주시고요. 점점 양이 늘어나네요. 범위가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9번 주식회사 생산성은 자사의 연간 총 여신 한도액을 설정하기 위해 회사의 자금 조달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보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생산성의 자금 조달 기관으로 산출한 것, 옳은 것. 이 문제는 여러분들 별표 3개 하시고 예전에는 1급에만 나왔던 게 지금 이제 2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로 자주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금 조달 기간은 매출채권 회수 기간을 먼저 써도 되고요. 매입채무 지급 기간을 나중에 써도 되고 우선 저는 매출채권 회수 기간부터 쓸게요. 공식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더하기 재고 회전 기간 마이너스 매입 채무 지급 기간입니다. 우선은 자금 조달 기간이란 공식을 알았어요. 그럼 매출채권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매출채권 회수 기간, 재고 회전 기간,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을 구해내야 되는 거죠. 매출채권 회수 기간 하나씩 볼까요? 얘는 1번 매출채권 회수 기간은 뭐냐? 매출채권 잔해 나누기 매출액이에요. 자, 2번 그러면 재고 회전 기간은 뭐냐? 우리 평균 재고 잔해 나누기 뭐예요? 그래 매출액이에요. 얘도 공식 보시면 다 있습니다. 책에. 3번 매입 채무 지급 기간은 매입 채무
잔액 나누기 마찬가지 매출액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씩 집어넣어 볼까요? 매출채권 잔액 지금 있나요? 100억 나누기 매출액은 지금 365억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나요? 지금 100일 나오겠죠. 100일 곱하기 365를 다 해야지. 원래 여기서 위에서 해줘도 되거든요. 다 자금 조달 기간 구하고 거기다가 365로 곱해도 되는데 한번 해보면 100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균 재고 잔액은 지금 보시면은 그대로 집어넣으면 20억이니까 20억 나누기 매출액 365억 그럼 20억이네. 21일 계산은 좀 빠릿빠릿하게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잔액 40억 나누기 365 곱하기 365니까 40일 그럼 100일 그죠? 더하기 20일 그리고 마이너스 매입 채무 잔액은 지금 잘못했네요. 지금 매입 채무 잔액 나누기 매입액이죠. 지금 여기 매입액이죠. 매입액 제가 여기를 잘못 썼네요. 이렇게 해서 매입액 제가 글씨가 개발세발 되다 보니까 이거 헷갈리는 분들은 저기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182.5억이 되고 얘는 80일이 되겠네요. 80일. 자, 그러면 나왔네요. 100억 100일 더하기 20일 마이너스 80일 이 최종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 그렇죠. 40일이네요. 40일. 이 문제 헷갈리고 어렵게 됐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주식회사 생산은 당월 마감하고 당월 회수하는 일반적인 회수율 계산 방식을 통해 외상 매출금 회수율을 산출하고 있다. N 플러스 1월의 외상 매출금 회수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볼까요? 공식 계산 수식이 있죠. 당월 외상 매출금 회수액. 즉, 이 공식은 당월 외상 매출금 회수액 나누기 전월말 외상 매출금 잔액 더하기 당월 매출액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당월 매출액은 얼마예요 지금? 당월 외상 매출금 회수액은 400.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돼요. 지금 기존에는 7월, 8월 나오던 게 N으로만 나왔을 뿐이야. 전월말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1200만 원. 당월 매출액은 2천만 원이죠. 그러면 3200분의 400이 되겠네요. 얘는 얼마예요? 그쵸? 12.5%가 되겠다. 자, 11번입니다. 공급망 물류 거점 기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장단기적 보관을 통해 공급과 수요 사이의 시차를 조정하는 완충 기능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공급망 물류 거점의 기능, 보관의 기능 괜찮네요. 자, 완충 기능 맞습니다. 거점의 완충 기능 괜찮고요. 물류 시설 내 유통가공 및 조립 기능, 이것도 거점 창고의 기능 중에 하나죠. 공급자 수요자 중간에 배송의 효율화 주문에 대한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집화 배송기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물류 거점 수를 최대하여 거점별 운송비가 최저점이 되도록. 여러분들 운송비는 그 어느 거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정 수량이 되면 하락을 하다가 그 수량을 초과하면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잘못되어 있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거점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된다. 거점을 설계할 때 고려할 비용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고정 투자 비용,
거점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거죠. 들렸고요. 재고비용 주로 변동비에 대한 안전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다. 그렇죠. 물류거점에서 보유하게 될 재고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재고비용은 처음엔 크게 증가하다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처음에는 비어있는 물류센터를 채우기 위해서 많이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즉 나가는 거에 따라서 채워넣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재고비용은 안전재고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2번이 맞는 재고비용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 운영비용. 개별 거점의 규모가 커지면 변동비는 작아진 게 아니라 커지는 거죠. 운송비용,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다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증가하게 된다. 잘못됐네요. 11번 문제와 같이 연결되는 문제 같네요. 12번의 4번 지문은. 자, 13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생산성은 상품 주문을 위해 고정 주문 기간 발주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PC 시스템을 쓴다는 얘기죠. 보기에서 생산성이 주문해야 할 상품의 수량으로 옳은 것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정 주문 기간 모형에서 ROP는 따로 없는데 ROP가 우리가 재고가 좀 더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고정 주문 기간 모형에서 목표 재고는 책에서 딱 뭐라고 표시하고 있냐면 검토를 먼저 해야 돼. 검토 기간 동안의 수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서부터 ROP랑 똑같습니다. 구매 리드 타임에 따른 수요량 더하기 안전재고죠. 자, 그러면 검토 기간 동안의 수요량은 지금 20개. 그 다음에 구매 리드 타임에 따른 거는 조달 기간은 5일이니까 5일 곱하기 10이죠. 일평균 10이니까요. 안전재고량 그렇죠. 30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목표 재고는 얼마예요? 20, 30, 50이니까 100이네. 100. 100개인데 지금 목표 재고가 100개예요. 근데 현재고가 있어요. 현재고가 지금 몇 개 있어요? 20개 있죠. 그러면 여기서 20개를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80개가 되겠다. 요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14번. 재고관리 담당자 승인권자가 팀장 대화이래요. 재고 결과에 대한 팀장의 답변, 가장 옳지 않은 것. 담당자, 팀장이 이번 재고조사 결과 장부와 실제 재고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과거 누락건은 자네가 직접 승인해서 일단 장부부터 맞추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이게 1번이 뭐예요? 통제 위반을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불법을 저질러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나면 재고조사에서 장부와 실제 재고가 차이가 나면 재고 기록 조정이 필요하고 반드시 승인권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을 해야 된다. 잘못됐다 1번이.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15번입니다. 생산성의 1분기 자산 변동률을 얘기하고 있대요. 여기서 재고 평가 방법 중에 선입선출과 후입선출 매출 원가가 동일하게 산출되었을 경우에 3월 5일에 입고 단가로 오른 것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저번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매출 원가가 동일하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출고, 그 다음에 출고가 2월 15일과 3월 20일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300개가 나가는 거죠. 300개가 나가는데 300개가 나갈 때 1,100원이죠. 그죠? 1,100원 더하기, 그 다음에 지금 이 300개는 선입선출이에요. 이 1,100개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몇 개가 나요? 400개가 나가는데 200개가 먼저 나가야 돼요. 200개 곱하기 1,200원, 그죠? 더하기, 여기가 문제죠. 이 나머지 200개가 나가야 되는데 400개 중에서 200개 곱하기, 여기 얘를 x라고 놓을게요. x가 나와야 됩니다. x라고 하니까 헷갈리네요. 곱하기랑. 그러면 a라고 놓을게요. a가 나가야 됩니다. 요게 선입선출. 후입선출은 똑같습니다. 300개가 나가니까 여기서 200개 곱하기 1,200원 더하기 100개 곱하기 1,100원이 되겠죠. 더하기, 여기서 400개가 바로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400개가 나니까 400 곱하기 A가 할게요. 400 곱하기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두 개가 같다고 놓고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400A 마이너스 200A는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다 400에서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될 겁니다. 자, 계산하시면 쭉 계산하면 얼마 나요? 이거 여러분들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1050원, 결국은 1050원이 나온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계산식은 여러분들이 쭉 해서 쭉 양변으로 옮기고 해가면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050원 나온다. 이 문제 진짜 다시 풀어보세요. 과거에 한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헷갈리니까. 출고 관리, 출고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 출고 지시는 수립된 출고 계획에 따라 담당자에 지시하여 수량별 작업 등이 포함된다. 괜찮아요. 출고 관리는 피킹, 분류, 검사, 출하하는 일련의 출고 업무를 통제하는 활동을 얘기한다. 계획하고 통제하는 활동 맞고요. 출하 이동은 상차 적재가 완료되기 전 목적지별로 출하 전표를 미리 발행하여 이동 경로를 활용하는 단계를 출하 이동이라 한다. 출하 이동은 여러분들 상차 적재가 완료된 후에 목적지별로 출하 전표를 가지고 이동하는 단계입니다. 즉 이 출하 이동이라는 단계는 뭐냐면요, 다 이미 완료가 됐어요. 나가는 거래처별로 다 정리가 됐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출하 이동은 이제 차에 실으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 단계가 아니라 후에 이제 차에 싣고 직접 가는 단계를, 이전 단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3번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주문 마감 집계 단계는 생산부서나 거래처로 받은 요청을 마감하여 거래처별 품목별로 집계하는 것이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17번. 16번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의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무 프로세스를 좀 물어보는 것 같네요. 오프라인 수업에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실무 프로세스를 꼭 배우세요. 단순히 자격증만 취득해서는 요즘에 면접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자, 구매관리 기능의 전통적 시각에서 현대적 시각으로 변하는 내용,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비용관리에서 이익관리 맞고요. 총원가에서 비용관리, 얘가 틀렸죠.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 17번은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적절하게 나타내고 있는 현금 할인 방식입니다. 현금 할인 방식 중 3월 1일 거래일이에요. 근데 기산일을 10일 늦췄다는 얘기죠. 기산을 늦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니까 좀 헷갈리나요? 기산을 늦춰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월 25일까지 현금이 지불되면 지금 기간은 15일이네요. 10% 할인율이 된다. 자, 10% 할인율로 15일 동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죠. 왜? 기산을 늦췄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몇 번입니까? 2번이네요. 뭐 내용은 좀 복잡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19번. 시장조사에 대해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용, 시간,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간접조사를 먼저 실시한 후에 직접 조사를 수행한다. 제가 교과서 강의할 때도 얘기하는데 간접조사와 직접조사의 선후는 없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여건, 상황, 비용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없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20번입니다. 보기 사례에 가장 적합한 공급업체 선정 방식입니다. 주식회사 생산성은 최첨단 AI 기능을 포함한 차세대 ERP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특허와 최근 3년 이내에 차세대 ERP 프로그램 개발 실적이 있는 업체가 수행해야 된다. 즉 제한이네요. 그죠? 어떤 제한 조건이 붙었어요. 자, 생산은 공정한 기회를 얻기 위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모든 업체에게 참여를 허락하고자 한다. 답은 3번이네요. 여기서 지명 경쟁과 헷갈릴 수 있는데 지명 경쟁은 복수의 공급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복수의 공급자, 그러니까 모든 업체를 참여한다. 여기가 좀 제한이 된 거죠. 그래서 지명 경쟁이 아니라
제한 경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 2급이 1급보다 이번에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산 문제가 1급보다 2급이 좀 더 어렵게 나왔어요. 난이도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계산 문제 준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회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 계산 문제를 다양하게 준비를 하셔서 2급 보시는 분들도 옛날처럼 계산 문제 대충 하면 돼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계산 문제가 4, 5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를 포기하면 점수가 확 꺾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주시고 ERP도 여러분들이 좀 더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 ERP 문제도 어려워집니다. 1급에서는 ERP를 좀 제껴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배점이 2점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 지금 2급은 오히려 ERP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하나당 5점씩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실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